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그 배경이 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어제 판결이 나오자마자 속보를 통해 전해드렸는데 위안부 피해자들이 1심 재판부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먼저 관련 내용 짚고 넘어갈까요? 네, 먼저 1심의 각하 판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심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각하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소송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본안에 대해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1심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국제관습법상 한 나라의 주권적인 행위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주권 면제, 국가 면제 법리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각하 판결의 핵심이 국가 면제였는데 이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까요? 네, 2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심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하면서 근거를 들었던 게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오히려 그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 각국들이 지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인권법을 침해하는 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를 하지 않는 제한적인 판단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에 있는 이 국민에 대해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권 면제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게 국제관습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라는 전제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을 했는데요. 그런데 재판부는 일본은 당시에 전쟁 중에 사기 진작을 이유로 해서 위안소를 설치를 해서 당시에 10대와 20대에 불과했던 여성들을 납치 유인해서 위안부로 동원을 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각 피해자들별로 위자료로 2억 원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위안부 동원 과정이 불법 행위고 이로 인해서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긴 한데 실제로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제 이 판결이 나고 나서 예. 일본 외무성에서는 굉장히 유감이다. 그리고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자진에 의한 배상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자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서 이제 배상을 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이런 강제 집행 과정에서도 또 한 번 좀 난항을 겪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너의 재산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재산 명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이 법원의 송달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소송 이전에 있었던 1차 위안부 소송에서도 사실 승소를 했는데 집행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이 채무자, 그러니까 즉 일본 정부에 대해서 재산 명시 신청을 했는데 일본 법무성에서 이 서류 수령을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끝끝내 이제 집행하지 못하고 지난해 9월에 각하가 되었거든요. 예.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배상에는 좀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래 살인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예, 당초에 검찰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도 과연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를 할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기는 예. 했는데 기존에 해당 재판부의 판결을 봤을 때는 사형 선고의 가능성이 그다지 높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했던 사건을 보면 양정 모녀 살인 사건 그리고 부산역 보복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모두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을 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면서 이 정유정에 대해서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엄벌에 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형은 선고하진 않았지만 해당 재판부는 이 엄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유정의 범행, 그러니까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가 되는데 이 점도 좀 형량을 높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 양형을 고려를 할 때 고려는 인자가 있거든요. 특히 범행에 이 비난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가중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검찰에서도 사실은 사형을 구형을 할 때 어떤 점을 강조를 했냐면 이상
정당 동기 범죄다. 아무런 동기가 없는데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사람을 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도 사실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우발적인 살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로부터 뭐 오랫동안 뭐 괴롭힘을 당했다라든지 이런 참작할 요소가 있는데 하지만 정유정은 뭐 일면식도 없고요. 어떤 원한 관계도 없는 이 불특정 대상의 이 피해자를 선택을 해서 살해를 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호기심이나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범죄에 비해서도 이 비난받아야 마땅할 동기가 작용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불법 촬영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황의조 선수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측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통화 녹취록과 메시지를 공개했거든요. 관련 내용 좀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이 피해자 측은 황 씨 측에서 이 영상은 불법 촬영된 게 아니고 동의하에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통화 내역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주고받은 통화 내역과 메시지에는 피해자는 나는 분명히 싫다고 했다. 왜 해당 영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느냐. 원망스럽다라고 하면서 이제 황 씨에게 항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황 씨 측은 통화 과정에서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다가 통화가 종료된 후에 이 메시지를 보내서 불법 촬영은 아니었지만 최대한 수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게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은 통화 당시에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다가 통화가 끝난 후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은 뒤늦게서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피해자 법률 대리인 이 황 씨의 친형수죠. 이 조사 과정에서 황 씨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황의조 씨 불법 촬영 혐의에 더해서 유포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황 씨 형수가 이 영장 심사 과정에서 판사한테 그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그렇게 불법 촬영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했다라고 하면 불법 촬영죄뿐만이 아니라 불법 촬영 영상에 대한 반포죄까지 두 개의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 두 개의 범죄는 성폭력 처벌법상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중죄고요. 예. 최근에 법원의 판결의 이 추이를 보면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굉장히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예. 또한 황의조 씨 측 지난 20일 피해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는데 피해자 측 신상 공개 2차 가해라며 반박했어요. 네, 황의조 씨 측은 이 피해자가 방송 활동을 하는 이제 공인이자 기혼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최대한 이 신원이 노출될까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다. 그런데 이제 악의적인 의혹이 계속된다고 하면 피해자와 같이 출석해서 대질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누군지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악의적이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이 또 하나의 2차 가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압박이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이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과 사진 유포자가 황의조 씨의 친형수로 드러나서 충격을 줬는데 관련해서 황 씨는 형수의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이거든요. 유포자가 형수가 아닐 뭐 다른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황 씨 측은 이 형과 형수는 뭐 황의조 씨 측을 도와주는 매니저이자 그리고 이런 유출 사고가 났을 때도 제일 먼저 이제 고소를 추진한 게 형과 형수라고 하면서 그들의 결백을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예. 말을 했는데요. 근데 다만 지금 형수는 형제 이 증거인멸 우려로 지금 구속 송치가 되었고 경찰에서는 이 황 씨 형수의 핸드폰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검색 기록을 조사한 결과 뭐 포렌식이나 IP 위치 추적 그리고 이런 부분을 검색한 이력도 발견을 했고요. 또 해킹 정황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위안부 피해자 항소심 판결 등 각종 사건과 관련해서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